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황교안과 김영호를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야권을 분열시키는 두 주범이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과 김영호입니다.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잠깐 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구독료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가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저희는 자꾸 이제 좀 컨텐츠를 제대로 품위를 유지를 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버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시청자님들 중에 오늘 저희 동지 중에 오늘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분이 한 두어 분 계세요. 글쎄요. 일단 법으로 다 막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중국과의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을 하려면 미국이 세 군데의 정확한 말뚝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뚝이 하나는 홍콩, 다른 하나는 타이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반도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왜냐? 저는 조만간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 해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국내의 한심한 정치 얘기, 야권의 한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김영호라는 인물이 상당히 문제적 인물입니다. 제가 고성국 TV에 나가서 고성국 대표가 김영호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그냥 무색무취하다, 김종인보단 나을 거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잠깐 이 사람이 소설을 쓴 게 있어요. 이 소설이 참 문제적입니다. 제가 그날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또 소설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다시 분석해서 오늘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다음에 공관위원회 지금 끌어들인 사람들을 보세요. 김세현이 한 거 있나요? 이 사람 김무성 마피아 부산 금숟가락이죠. 그다음에 이석연 가운데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언제 뜬 사람이냐면 20년 전입니다. 거의 노무현 때입니다. 한 15년 전. 이 사람이 왜 떴냐? 세종시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돼 있거든요. 헌법 규정에. 그러니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면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 수도를 세종시로 옮길 수 없다. 그 소원을 해서 노무현 때 뜬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무슨 활동했냐? 제가 시민판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활동한 적 없고요. 이 사람이 활동한다고 저한테 레이더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럴싸한 활동을.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은 20년 전에 수도 이전 반대하는 헌법 소원 단 한 건의 업적을 갖고 20년 동안 나 시민운동이랑 가깝고 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MB 정부 때는 법제처장까지 해 두시고 그런 사람을 왜 김세현도 그렇고 이석연도 그렇고 이게 뭐냐 이거 김영호.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책을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중국과 이슬람의 고급 빨대 아니냐. 지금 대충 이제 선이 그렇게 되잖아요. 미국 좌파,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슬람 중동 반미 세력 이게 다 한 무더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중국 이슬람의 빨대같이 저는 보여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사람의 쓴 소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이 사람 소설의 제목은 술탄과 황제입니다. 이때 술탄이라는 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쭈그러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도시국가로 남는데 콘스탄티노플 도시국가요. 지금 이스탄불이죠. 거기를 정복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자를 술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 정복당한 콘스탄티노플의 지도자를 황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술탄과 황제. 이게 2012년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가로 변신한 거냐? 글쎄요. 단 하나의 발표작이네요. 다른 소설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한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다룹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동로마 제국은 다 쭈그러져 갖고 도시 하나 남은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그려지는 모습은 이게 이제 50여일간 마지막 순간 50여일간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쓴 일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술탄이 쓴 비망록 두 개를 이렇게 그 적스타포즈라 그러죠. 대비해서 하루 이렇게 진행한 그런 형식의 글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어떻게 나오냐. 만난 하느님의 아버지 은총을 내리셔서 저희 콘스탄티노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는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이 국제적인 그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이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자 혹은 오스만 투르크는 어떻게 나오냐. 강인한 신흥 패권 이슬람 국가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알레고리라 그러죠. 문학에서는 비유. 그러니까 이게 이 알레고리가 있다고요. 이 알레고리는 결국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저물어가는 태양 미국과 떠오르는 해 중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이거 다들 많이 읽으셨을 텐데 거기에 알레고리 뭐냐면 로마 내지 라틴 제국의 그 사회 조직 원리, 그 정치 조직 원리가 고스란히 미국에 반영돼 있다. 미국을 이해하려면 라틴 제국의 그 사회 조직 원리, 정치 조직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알레고리가 숨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물어가는 태양 미국, 떠오르는 해 중국. 그래서 저는 이 술탄과 황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중국과 미국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옛날에 자기 영화에 취해서 쭈그러져 가는 상태고 중국은 강인한 신흥 패권 국가고 이게 놀랍지 않은 게 그 대한민국의 이른바 이제 그 제도권 상류층 흔히 자칭 보수, 자칭 우파 저는 왜 자칭이라고 붙이냐면 이 사람들 보수가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 보수가 뭔지 몰라요. 보수가 뭔지 안다면 개혁 보수니 중도 보수니 이런 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말 못 나옵니다. 그런 단어는 정치 사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모르니까. 국민들 개돼지 만들려고. 우파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언제 목숨 내놓고 이념 투쟁한 적이 있나요? 우파가 된다는 건 이념 투쟁의 최전선에 선다는 얘기인데 목숨 내놓고 이념 투쟁한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제도권 상류층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분단 구조의 빨대를 받고 북한과 적당히 긴장을 이루고 북한을 적당히 공격하고 반공을 적당히 팔아먹고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런 개소리 하면서 자기 권력 게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멀쩡한 사람들이요. 뭐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유명한 법조인일 수도 있고 정치가일 수도 있고 혹은 꽤 유명한 무슨 지식인 교수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요. 미국은 저물어가는 태양이지 이제 중국의 시대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졌는데 몇 달 사이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여기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술탄과 황제라는 책에. 근데 제가 재밌는 게 2012년이 어떤 해냐. 이게 시진핑이 황제로 즉위한 해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책은 만화로도 출간되어서 꽤 많이 팔렸습니다. 이데올로기 장사란 거죠. 거짓말. 김영호란 인간이. 자, 이 책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문제적 작품이냐.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야, 미중을 빗댔다라고 보면 음모론이냐. 그걸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야, 그 술탄과 황제 뭐 그런 책 쓸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미중을 빗댔다라고 말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물에는 일반적으로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삼국지. 그거 서기 3세기 사건 다룬 건데 물론 엉터리로 다뤘죠. 그러나 그 책 언제 나왔냐. 명나라 때 나왔습니다. 16세기, 17세기 때 나온 책이에요. 16세기 때. 그러면 명은 뭐였냐.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유일한 왕조가 명이에요. 하나는 한족의 왕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상은은 이거 한조가 아니거든요. 좀 산동반도 이쪽 그 안쪽 서쪽쯤 되는 데라고요. 상은은 그러니까 이 쌀 농사와 밀 농사가 혼합돼 있는 지역에 이 기본 그거였었어요. 상이라고도 하고 은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름은 상이죠. 주가 한족이거든요. 지는 이건 한족이라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지역으로 보면 신강하고
감숙 뭐 이런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만적인 데가 있어요. 진은.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다음에 한이죠. 한이 한족이 중심이 됐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뭔가 한 다음에 뭐 위진남북종가 왔다 갔다 하고 한참 복잡하죠. 그리고 나서 수당인데 수당은 다 선비족, 선비족은 몽골의 지파입니다. 선비나 거라는 둘 다 몽골이에요. 그 다음에 수당 다음에 뭐죠? 송. 이거는 겉으로 보면 한족 같은데 이게 당 후에 그 당이 끝나고 나서 그냥 굉장히 살벌한 그 막 분열 상태가 이어져요. 그게 뭐더라? 그게 56국 뭐 이런 걸 거예요. 저는 이름도 이제 까먹었어. 근데 그때 조씨죠. 이 송나라의 그게 이 조씨들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막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왕조들 뭐 전국에서 뭐 수십 개가 들어선 그런 왕조의 그 군벌이에요. 그런데 그 왕조들이 뭐냐면 주로 돌골계, 투르크계거나 몽골계 왕족들이에요. 몽골이거나 둘이에요.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나라들이. 그래서 5호일 거예요. 5 오랑캐. 그럼 거기에 봉사하던 군벌이니까 이건 무늬만 한족이지 한족이 아니죠. 그 지배층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을 제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을 해놓은 게 이게 무늬만 한족이지 한족이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원은 당연히 몽골이고요. 그리고 나서 명이 온 거예요. 즉 한족이 명확하게 주도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왕조는 한 다음에 한 1,500~600년 지나서 명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의 정통성을 이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삼국지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역대 왕조 중에 농민 반란에 베이스된 왕조가 없어요. 명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족 중심, 그다음 농민 반란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유니크해요. 명이란 그 왕조가. 그 명이 우리가 정통성이 거의 뭐 1,500~600년 전에 1,500년 전에 한에 있는 거야라고 딱 떠받들어서 모신 거예요. 그게 삼국지연입니다. 그 알레고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 세계적인 명작으로 꼽는 반지의 제왕에도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이건 그 저자 톨킨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권력 그 자체의 무한 강화를 목적으로 삼는 체제에 대한 자유인의 저항을 자기는 그리고자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작품이 나온 때가 나치 전체주의가 득세할 때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은 전체주의, 특히 우파 나치 전체주의를 겨냥한 그런 알레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알레고리 있다고 봐야죠. 여기도. 정치인 출신, 국회의장 출신이 이런 걸 썼을 땐 당연히 그런 알레고리가 있다고 봐야죠.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작품의 추천사를 쓴 사람들이 가관입니다. 안경환이 있었습니다. 안경환은 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 위원장입니다. 그 악명 높은 국가인권위에. 아름다운 재단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조국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심은 조국의 빠뜨롱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서울대 법대 좌파 내지 진보 그 이른바 소위 좌파, 소위 진보 교수의 태도로 거의 그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보다 더 문제적 인물이 추천사를 썼는데요.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고요. 이 사람 때문에 한양대 그 문과 쪽이 다 그냥 제가 보기엔 학풍이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문정인 씨랑 비슷하다고 보면 문정인. 근데 문정인이 연대에 가지는 영향력보다 이희수가 한양대에 가진 영향력이 한 100배쯤 크죠. 그래서 둘을 이름을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잠시. 이정인이고 문희수로. 이 사람은 이슬람 무슬림 이름이 자밀이고요.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쓰는 닉네임이 술탄이고요. 이 사람 이슬람 중앙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한양대 나와서 터키에 유학을 했고 중동을 무시로 드나든 사람입니다. 터키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오마이뉴스나 뭐 이런 저쪽에 글을 쓸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도 글 써주는데 조선에 글 쓸 때는 얌전하게 써요. 그러다 저쪽 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중동에서 한국은 미국의 시다바리로 꼽힌다. 에이전트로 꼽힌다. 중동에 파병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한국의 이슬람화에 대해서 거의 뭐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할랄 식당을 차린 것도 이 사람 덕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식으로 그 처리한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당. 굉장히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 추천사 써줬어요. 추천사가 4꼭지쯤 되는데 순진한 이어령도 있고 거기에는 또 다른 순진한 서울대 영문과 교수도 있어요. 근데 말고 진짜 딱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안경환, 이희수. 야, 이거 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내 소문에는 이희수랑 이 김용호가 상당히 가까운 걸로 그렇게 소문이 돕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김용호의 눈에 관점이 썩었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눈알이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비유적입니다. 인격모독 아닙니다. 당연히 눈이야 저보다 좋으시겠죠. 저 눈 많이 나빠져 있는데 썩은 눈알을 보면 엉터리 소리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서문에 얼마나 엉터리인지 서문부터 엉터리예요. 제가 딱 두 파트 서문에 닦고 한 패러그래프를 이루는 그 문장 보세요. 비잔티움을 멸망시킨 오스만 튀르크는 유럽 최강자의 위치를 200년 이상 지속하며 잠든 유럽에 새로운 문화적 충격파를 던졌다. 개소리죠. 오스만 튀르크가 언제 유럽 최강자예요? 언제 유럽이 지금 오스만 투르크의 주요 지배 세력이요. 유럽 파트에선 발칸반도예요. 지금 따지면은 그리스, 루마니아 이 지역이에요. 그 위에 뭐 마케도니아 뭐 이런 데들이요. 그러니까 보스니아, 뭐 세르비아, 루마니아 이런 데들이에요. 지금 그 발칸반도.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디냐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지역은 지금 터키, 그 다음에 어디야 우리가 지금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 땅 이런 데죠. 오스만 투르크 지배 지역이 지금 에집트도 지배했었고 한때.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배했었고 아라비아 반도 전체랑 에집트하고 터키하고 그게 오스만 투르크의 핵심 지역입니다. 흑해연안하고 우리가 언제 그걸 유럽이라 그랬냐고요. 그걸 언제 유럽이라 그랬냐고 김영호 씨 어디서 구라쳐? 두 번째 오스만 튀르크가 언제 유럽에 문화 충격파를 던졌어요? 오스만 튀르크의 그 위대한 문화, 찬란한 문화로부터 우리 유럽인이 배워야 된다. 중동의 찬란한 문화로부터 우리 유럽인이 이런 얘기를 언제 했냐고 유럽 사람들이 한 적 없어요. 어디서 생구라를 치냐고. 희한한 양반이야 김영호. 제가 이번에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야 굉장히 위험하다 이 사람. 자칭 기독교인이래. 보면은 예장 통합인가 뭐 통합 예장인가에 기독인으로 돼 있어요. 종교에. 이슬람이 많이 퍼주셔서 저희가 기도를 하나님 알라님 아크바르 여호와 이러고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겠지 설마. 황당한 사람이라니까. 오스만 튀르크가 유럽에 던진 충격은요. 문화적 충격이 아니라 실존적 군사적 위기감이에요. 쟤들 우리 짓밟아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방파제를 막은 데가 지금 남부 폴란드와 루마니아입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팽창을 막은 지역이.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터키 음식을 잘 먹어요. 순댓국 같은 거. 그러니까 루마니아 사람 오시면 우리 그 북한 인권 운동하는 그 그렉스 칼라디오 그분 루마니아 출신이거든요. 부인은 이제 그 한국 분이고. 근데 한국 분이어서 순댓국을 잘 먹는 게 아니라 순댓국 내장탕 이런 게 원래 튀르크 음식이에요. 터키 음식. 그래서 그거 잘 먹는다고. 오시면 비싼 거 살 거 없어요. 내장탕 순댓국 잘하는 집 가서 대접하면 돼요. 고기 몇 점 굽고. 그러니까 이게 실존적 군사적 위기감이라고요. 밟혀서 우리 돌아가신다. 잘못하면 쟤들한테. 이거랑 문화 충격이 같은 거예요. 김영호 씨는 탱크 앞에서 문화 충격 느껴요? 총뿌리 앞에서 문화 충격 느끼나? 짜릿한 문화 충격의 오르카슴을 느끼세요? 김영호 씨. 대답해 보시라니까. 당신은 머리에다 총 딱 겨누고 너 죽을래 살래 꿇어 이 자식아 가면은
짜릿한 문화적 충격에 오르가슴을 느끼세요. 이상한 변태스러운 취미가 있구만 사람이. 그 다음 말도 또 완전히 개구라예요. 비잔티움 학자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의 서방 유입은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던 르네상스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이게 뭐 서양사를 알고 하는 소리나? 비잔티움 망하면서 그 전부터 계속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데 비잔티움 망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 발칸에서 그 발칸 지역이 전부 오스만 투르크로 이미 넘어가요.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200년에 걸쳐서 넘어갑니다. 그 투르크 쪽으로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발칸에서 다 튀어나온다. 고급 지식인들이 그리스 쪽 지식인들이 특히 이 비잔티움 멸망한 1453년 이때는 뭐 이 무렵은 더 튀어나오고 이게 튀어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딜 가냐. 당시 지중해 최고의 수출 공업 도시이자 지중해 최고의 금융 도시인 피렌체를 가는 피렌체가 왜 무슨 수출 공업했냐. 거기가 그 조그만 강변에 있는 도시인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피렌체 르네상스예요. 제가 유럽에 여행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못 갔어요. 피렌체입니다. 플로렌스. 거기 가면 르네상스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딱 가면 저는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그 르네상스 인물이 거기 다 있어.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 그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닌가? 갈릴레오도 그쪽이에요. 뿐만 아닌가? 마키아벨리도 그쪽이에요.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렌체 르네상스 일단 그거부터 이탈리아 반도의 르네상스가 없었어요. 피렌체 르네상스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잔티움 난민 유입은 피렌체 르네상스를 유럽으로 확장시킨 게 아니라 피렌체 르네상스를 완성시켰습니다. 르네상스 안에 찾아보시라고 14세기에서 16세기예요. 그 딱 절반 지점이 어디냐. 14세기면 1300년대에서 1500년대 말까지잖아. 절반 지점은 1450년이네. 그때 망했거든 비잔티움이. 그래가지고 피렌체에서 원래 인구가 한 8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그 그리스 쪽에서 이 비잔티움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새 것들 뉴맨이라고 불렀어요. 뉴맨. 인구 8만에 난민이 디글디글해서 난민 도시가 돼버린 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문화가 막 튀어나오고 사상이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걸 담아낼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글로벌리스트 소사이어티, 글로벌리즘이 작용하는 사회가 돼서 그 민족의 주권과 전통과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8만짜리에 대고 10톤 물을 쏟아 부니까 1000톤, 10,000톤 물을 쏟아 그릇 깨져버리죠. 아니 그것도 몰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나? 김용호 씨는 무식하면 무식한 줄을 아세요. 유식한 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르네상스를 빨아간 건 유럽 전역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영국이 빨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개혁도 영국이 빨아갔어요. 같이 시작돼요. 영국과 독일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시점이 비슷해요. 이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 헬레니즘과 프로테스탄티즘, 르네상스는 헬레니즘이니까 그리스 헬레니즘이니까 이 두 개가 현대 문명을 이루는 이중나선 유전자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 르네상스 헬레니즘 이 나선 구조가 피렌체에서 완성되는데 그게 그리스 지역, 발칸 지역, 특히 비잔티움, 다시 말하자면 콘스탄티노플의 멸망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써야지. 공부 좀 하시라고. 안 무식하면 아닥을 하시든지. 무식해가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술술하면서 그거를 결국은 신흥 패권 국가 이슬람이 패권 제국 이슬람이 무기력한 기독교 로마 제국을 개 꿀리듯이 꿀려갖고 정복하셨도다. 뭐 이런 책을 쓴 거 말하자면 좀 더 까보자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나. 만약에 이 사람이 현대문명, 모더니티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김용호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제가 소설을 쓴다면 그 아는 사람이라면 피렌체에서 사는 비잔티움 난민을 쓰겠어요. 이 주인공이. 피렌체는 아까도 말했듯이 양모 모직공업입니다. 양털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수입을 하고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 이 중동 소아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그래서 세계에서 최강의 모직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진짜 모직 고급품 입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모직 입어본 적 없지만 그 스코틀랜드 모직을 입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모직을 입잖아요. 그게 피렌체 모직이라고요. 이게 수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금융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죠 저기 영국으로 가서 양털을 사와야 돼. 양털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묶어놓은 거 그렇게 팔거든요. 양털. 양털을 사와야 돼. 묶어놓는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죠. 어쨌거나 그럼 내가 금화 들고 가냐고요. 위험하게 강도당해서 죽는데. 그러면 내가 피렌체 내 사는 피렌체에 메디치 은행에 가서 거기다가 돈을 맡기면 메디치 은행에서 전표 하나 끊어줘요. 그럼 그 전표 들고 나는 가볍게 안전하게 영국 가서 양털 거래를 해. 그리고 나서 그 전표를 메디치 은행 그 거래처에 주면 내가 서명해서 그 거래처가 메디치 은행 가면 거기서 금화를 준다고요. 양털 사다 보니까 한 좀 더 사야겠어. 내가 가지고 온 물건이 너무 좋아. 싸게 많이 나왔어. 확 끌고 오고 싶어요. 내가 가져간 돈이 내가 준비한 돈이 2천만 원인데 한 1,500만 원 더 써야겠어. 그럼 내가 거래가 있으니까 그 영국 런던에 있는 메디치 은행 그 지점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유 이번 양털 너무 좋아. 나 1,500만 원짜리 더 사고 싶은데 내가 저 피렌체 출발할 때 2천만 원밖에 안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나 1,500만 원 융자 좀 해주셔. 내가 저 피렌체 가서 돈 집어넣을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융자해서 또 더 사요. 금융업이 그런 거죠. 수출도 똑같죠. 저쪽 함부르크에 있는 수입업자가 모직 수입업자가 그 말을 바리바리 싸갖고 피렌체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함부르크에 있는 메디치 은행에 가서 돈을 줘. 그럼 함부르크 메디치 은행에서는 이쪽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본점에 함부르크 은행에 지금 5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저기 백모한테 주라는 돈입니다. 하면은 백모가 이제 소식 받고 찾아가면 저한테 5천만 원 내주는 거예요. 결제죠.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지금 물건 땡겨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함부르크 수입업자가 지금 내 돈 지금 저기 어디 다른 데 잠깐 묶여 있는데 내가 석 달 안에 갚을 테니까 3천만 원만 빌려주셔. 이게 메디치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메디치 가문의 금화는 유럽 어느 국가의 금화보다 더 실용이 좋았어요. 더 품질이 좋고 함량이 정확하고. 이게 피렌체가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렇게 국제 도시죠. 인구 10만이 안 됐는데 대학 가겠다고 준비하는 애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고요. 인구 10만이 안 되는데.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까지 다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중세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도시예요, 이게. 거기에다 대고 이제 그리스 난민, 비잔티움 난민, 다시 말해 콘스탄티노플 난민이 떼거지로 몰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한 8만 도시에다가 난민이 한 10만 덮쳐갖고 이게 그리스화되고 막 아무 그 전통 도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사회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 난민 청년이야. 근데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살려고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 지식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 신학에 목말라 하는 신부 수사들. 그리스 쪽에서 발달된 그 신학 혹은 그리스 쪽에서 발달된 이제 그노스틱이라 그러나요? 영지주의 이런 문서들이 신부나 수사들이 수집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그리스에서 나온 거 하다못해 내가 위조해서 보고 필사해서 써갖고 이거 그리스에 있는 영지주의 문서인데 이거 참 내용 좋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다. 이거 가론 유다가 이게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랑 짜고서
그 저기 뭐야 그 예수가 스스로 순교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한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뭐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저기 그 누구야 저기 그 카인의 후예들이 그 저기 그 엔지니어링 그 뭐 연금술 뭐 건축 이런 쪽으로 나가서 그 공학과 엔지니어링을 발전시킨 그 족보를 이룹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그 카인의 후예들이 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 큰 그 석공들 대목 그 큰 석공이면 옛날에 우리로 치면 대목이에요. 남대문 동대문 짓는 그런 지금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그 큰 석공들이나 이 사람들의 원조가 카인의 후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 로직이거든요. 그런 게 다 이때 이렇게 수집되고 보관돼요.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문서 팔고 돈 벌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예술가들,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 한편으로는 과학자들,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개혁 사상가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거 거래하고 이런 걸로 아마 그 작품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현대문명의 씨앗이라는 게 경제, 시장, 종교, 예술, 과학 지식, 정치 사상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거기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핵심 DN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중나선 구조는 하나는 르네상스적 헬레니즘, 다른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 이 이중나선 구조가 얽혀갖고 현대문명의 그 사상적, 정신적 기초가 놓인 거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비잔티움 난민 혹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는 그리스 지역, 발칸 지역 난민들은 이 피렌체의 위 핵심 DNA 이중나선 구조 중에 한 가닥, 헬레니즘, 르네상스를 이탈리아 피렌체에 전달한 겁니다. 김영호 씨 아시겠죠?